자,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 증시 여러분들 보고 어떠셨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주가가 반등을 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는 꼭 알아놓으십시오. 물 수제비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강가에 가면은 돌 세게 던진 기억들 아시죠? 그러면 돌이 그냥 이렇게 살짝 던졌을 때는 퐁당하고 내려가지만 옆으로 세게 던지면 돌은 금세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약간 물 표면 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쏙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갔는데 바로 그 전날, 바로 목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주가를 보면 큰 장대 음봉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장대 음봉에서는 던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장대 음봉에서는 던지시면 안 되겠고요. 대신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주가가 들어줄 때는 일부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놓는 전략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장대 음봉을 줬던 그 부분 고스란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주말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장대 음봉을 주고 우리도 순간 급락을 주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여기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숨겨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이게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가장 강력하게 먼저 재개했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텍사스입니다. 여러분, 텍사스는 이미 왜 친트럼프 성향이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 텍사스가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했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의 입장을 보면 지금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6월 달에 옥스퍼드대 중심의 임상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하나 더. 한번 굉장히 시장에 뭐랄까 돌풍과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었죠. 바로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바로 이번에 7월 달에 지난번에 임상 실험 결과는 너무나 케이스가 작아서 이거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은데 바로 이번 7월 달,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 3만 명 정도 중심으로 해서 3차 임상 실험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여기 말고도 지금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추진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시급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이것은 개발이 되고 말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은 아이 뺨 한 대 맞은 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시 소위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과 좋아하십니까? 전 사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낙 사과를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때 나중에 장가갈 때는 대구 아가씨랑 장가가라 할 정도로 사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과를 좋아해도요, 한 개 먹을 때 느끼는 그 만족도나 그 맛과 두 개, 세 개 먹었을 때의 그 체감되는 효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한번 강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큰 충격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요번에 다시 두 번째 충격이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악재는 악재지만 첫 번째 왔던 충격이 이미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또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세 번째 이렇게 됐을 때 그 충격의 여파는 굉장히 잘 거랍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올라갈 때 이 상승장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은 오히려 막강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호시탐탐 노리게 될 겁니다. 그때 중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동산을 투자했던 혹은 부동산에 여러 채를 갖고 있던 분들이 그걸 일부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으셔보실 겁니다. 근데요, 거기에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부동산 자금이 들어온 거 말고요. 또 하나 크게 노린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의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금리가 제로죠. 금리가 제로라는 것은 채권 가격으로 본다면 뭘까요? 채권 가격으로 본다면 100이라는 뜻이에요.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라는 것 정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거의 100이다. 그러면 쉽게 해서 채권 딜러들은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의도 증권과의 채권 딜러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 반이 일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겼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이런 코로나19에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한쪽에서는 결국은 자금이 들어올 것도 우리가 한번 캐치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변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주변에 악재라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쭉 뽑아놨는데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혹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니요. 제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미국에 대해서 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벌써 몇십 년대 기록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그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그런 걸 전체로 종합을 해서 봅니다. 그럼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격차가 있는데 지금 일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조 바이든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평가보다는 민주당 정부가 우세하다. 그러면 이거는 친시장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지난번에 샌더스 한참 주가 올라가다가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샌더스가 굉장히 돌풍이었을 때 미국 주가가 빠졌습니다. 바로 조 바이든과 샌더스를 겹쳐서 봅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왜 일리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샌더스가 조 바이든을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러면 조 바이든이 내세웠던 정책 중에서 일부가 바로 이 조 바이든한테, 그러니까 샌더스가 갖고 있던 그 정책 중 일부가 조 바이든한테 들어갈 거 아니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지율부터 잠깐 보시면요. 요새 최근에 나타난 지지율 중에서 항상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국내 여론조사 보면 일부 여론조사, 뭐 여당에 대한 거, 야당에 대한 거 지지율을 보면은 저 지지율 믿을 수 없다 이런 걸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저 지지율 진짜야? 저도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지율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거는 믿을 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조 바이든의 지지율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을 보면 조 바이든의 지지율은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 친 트럼프 성향의 매체에서도 조 바이든의 우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 또 하나 예전에 힐러리하고의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에러 이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도 힐러리는 이 지금의 조 바이든처럼 50% 이상 앞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 일부 여론조사 매체에서는 5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죽하면 같은 병끼리도 등을 돌리냐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공화당의 텃밭, 터줏대감, 바로 부시도 등을 돌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는 콜린 파월, 지금 제롬 파월 말고 콜린 파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콜린 파월마저도 공화당 내에서도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을 철회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그건 뒤에 또 만약에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루고요. 그럼 과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시장은 안 좋을까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 바이든이 내세우는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법인세 인상입니다. 법인세가 올라간다? 기업체도 어떻게 할까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팡을 중심으로 한 하이테크적인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조 바이든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시장적이지 않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하는 공약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적으로 그걸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민주당의 대권주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가가 떨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통계치를 잠깐 볼까요? 실제 통계치를 조사해 보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주가 추이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보다 조금 더 상승했으면 더 상승했지 덜 상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앞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 대통령 누구였죠?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나요? 아니죠. 양적 완화를 무려 3번이나 하면서 바로 벤퍼는키 시절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앞에 누구였나요?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앞에가 누구냐면 바로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거 조 바이든 우세다. 친시장적인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에 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찐 이유는 아니다. 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역시 끊이지 않고 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무역 전쟁 얘기는 다 아시죠? 일단 먼저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죠. 먼저 나를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수신제가 이후에 치고 평천하라. 지금 현재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가 잔뜩 쌓였는데 지금 중국과 싸움을 벌일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아침에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몰디브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몰디브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앵커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디브를 다녀오지 않습니다. 말로만 와 거기 뭐 자연의 산호초가 많고 뭐 너무나 말 그대로 천상적인 것이다라는 많이 하죠. 자, 미국과 중국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몰디브 얘기하느냐? 지금 중국의 1대1로가 이게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온통 이번에 홍콩의 국가보안법도 요번에 통과시켰죠. 왜 통과시킬까요? 지금 미국이 정신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 뉴스는 전부 다 코로나19에 몰려있는 그 사이에 바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겠습니다. 어차피 중국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미국에 두들겨 맞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좋아하는 쪽으로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아이고 중국을 미국이 껴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야 지금 이럴 때 왜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데모도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타임을 겨냥해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학자들이 가장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얘들이 또 다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대1로입니다. 여러분 1대1로가 뭔지 아시죠? 이 1대1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특히 중국은 지금 한번 가만히 보시죠. 태평양 쪽으로 나갈 때는 한국과 일본에 막혀 있고요. 인도양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인도에 막혀 있죠. 그래서 결국 어디를 뚫고 가는 겁니까? 바로 남중국해로 소혓바닥처럼 이쪽을 중심해서 이쪽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거기다 뭘 세웠습니까? 인공섬을 세웠죠. 그런데 중국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 바로 몰디브입니다. 몰디브의 페이드후 섬을 50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66년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명의로 임대를 한 거죠. 근데 거기다가 얘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매립을 해갖고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원래 이 페이드 섬의 이 면적을 무려 3배나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리조트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50년간 임대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만들고 있을까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미 제2의 남중국해가 되는 거죠. 소위 실크로드 중에서 육상과 해상 중에서 특히 해상 중에서 보면 소위 진주 목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주연 항구를 진주 목걸이처럼 엮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저쪽 동남아시아서부터 저쪽 아프리카까지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미 아시죠? 동아프리카에도 해군기지 건설된 거 작년 10월에 건설됐습니다. 근데 바로 어디다가 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몰디브에다가 지금 현재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뻔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이 페이드후 이 섬이 불과 400만 달러. 400만 달러면요. 홍콩의 집값을 한다면 불과 아파트 한 채 값, 홍콩의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이 몰디브의 시내 중심과 한 10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이 페이드후 이 지역이. 여기다가 이 인공섬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잠하죠. 왜?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이 바깥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난 건 아니잖아요. 거긴 이미 잠재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에 있죠. 이때 미국이 정신없고 트럼프가 정신없는 그 틈에 결국 이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이유는 어디 있냐? 결국 나중에 가서 국제정착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은 충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다른 거 말고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축통화의 사용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기축통화는 소위 트래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이 사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적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이 풀려야 그래야 누군가가 사용을 많이 해줘야 그게 기축통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이 그걸 사용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올라야 되고 이걸 소위 트래핀의 딜레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설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맥점. 자기 칼끝을 겨누고 있다면 더군다나 지금 몰디브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십시오. 바로 저 인도양이 있기 때문에 인도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양에다가 이런 것을 구축할 때 이것은 결국은 잠재적인 숨어있는 또 하나의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는 그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잠재적인 숨어있는 부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이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도 역시 알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읽어보면 거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두 가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짧은 이유와 긴 이유. 하나, 짧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주가 곡선은 지금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소위 V자 곡선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치원 선생님이 예전 같으면 우리 병아리 유치원생들 갖고 갈 때 앞에서 선생님이 하나 둘 그러면 유치원생들이 셋 넷 그러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둘 그러는데 뒤에서 소리가 없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다가 보니까 떡볶이 하는데 전부 다 애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죠. 선생님이 가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여기 서 있고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지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처럼. 근데 하나 둘 그런데 뒤에 가서 셋 넷이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아지 이론 아시죠? 그러니까 주가와 이 실제로 실적은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물론 주가가 앞서겠죠. 강아지가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결국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나 급상승하다 보니까 한 번씩은 펀더멘탈을 보는 겁니다. 근데 펀더멘탈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이게 쫓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결정타를 매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제롬 파웰입니다.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굉장히 좋은 얘기거든. 근데 거기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그걸 그때 콕 찍어갖고 뭐라 하냐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하다.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불확실성하다. 이런 얘기에 사람들은 거기에 꽂히는 겁니다.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 핑계거리를 잡고 싶은데 마침 그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길게 보면 이 장은 또 내려가더라도 또 밑에서부터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펀더멘탈 대비 너무나 이격이 벌어지면 시장은 순간적인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따라줬을 때는 내려가도 완충력 같아서 금세 올라가는데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순간 소위 싱크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뭐냐면 펀더멘탈 대비 너무나 홀로 갔을 때는 이렇게 순간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되냐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얘기 중에서 가장 숨겨진 이유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린스펀의 트라우마. 이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소위 그린스펀의 트라우마 이게 뭘까요? 그린스펀 의장은 미국 역대 FRB 의장 중에서 가장 임기를 오래 지냈던 2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린스펀 의장입니다. 그린스펀 의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 설명을 드린다면 이분은 실제 패드의 의장했을 때 FRB 의장했을 때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칭송을 받았고요. 일부에서 뭐라냐면 미더스, 마에데스의 손이다라고 칭송받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그린스펀 의장 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 그린스펀 의장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2000년과 2001년도에 미국이 IT 버블과 9.11 테러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폭락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금리가 얼마 정도가 위에 있었냐면 한 6.5% 있던 금리가 1%대로 급격하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위기 터지면 금리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1% 금리를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 뭐가 발생했느냐? 버블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 버블이 바로 2008년도에 리먼 사태로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버블이 딱 터졌을 때 이거 누구 때문에 터졌냐라고 조사해 보니 이구동성으로 그린스펀의 의장이 정책을 잘못 수행했다. 이들 패드 의장의 가장 큰 덕목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출구 전략을 얼마나 정확한 시절에 넣었다 뺐다 하냐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그린스펀 의장은 출구 전략을 제때 시행하지 못했다 그래갖고 뒤에 가서 굉장히 곤욕을 치는 것이 바로 그린스펀 의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드 의장이라면
이 앞에 벤 버닝키도 마찬가지고 옐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롬 파웰도 마찬가지고 누구처럼 되고 싶지 않을까요? 크리스퍼 의장처럼 되고 싶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출구 전략을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시기를 잘못 놓쳐버리면 크리스퍼 의장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퍼 의장은 왜 그걸 놓쳤을까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이면 아시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저가 물건들이 대거 지난번에 1980년대는 메이드 인 저펜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가고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산 제품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미국의 마트에 가보면요. 전부 다 뭐 웬만한 물건들은요.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가격이 싼 제품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뭐로 하냐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 나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아직까지 물가는 싸고 바로 이 중국산 제품이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의 오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만 크리스퍼 의장이 실기하면서 결국은 크리스퍼의 명성이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크리스퍼 트라우마. 이 크리스퍼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롬 파웰이 말 그대로 지금 말은 2020년 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2차 팬데믹 현상 때문에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제활동은 당연히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 이로 인해서 경제회복은 더딜 겁니다. I agree with you.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조만간 정말 백신이 나오고 우리가 치료제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독감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런가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한 것들 치료제가 나온다면 다시 경제활동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보복 소비가 일어났듯이 급격하게 경제회복이 가속도가 됐을 때 과연 2022년도 말까지 얘는 금리를 그대로 둘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일도 아닌 거고요. 왜냐? 잘못해서 얘를 갖다가 제때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크리스퍼 의장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백신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항상 비피시를 봐야 되니까요. 그럴 때 이 바로 얘기했던 제롬 파웰의 변심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폴리티컬 사이클입니다. 항상 금리는 항상 버블이 터질 때 가장 먼저 첫 단추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금리를 올렸다고 버블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돈을 2020년까지 놔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단계적으로 내려가겠죠. 하지만 결국은 과거 이거 아십니까? 과거 항상 전 세계는 위기가 터졌을 때 최소한 시장은 2년 동안 올라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느끼셨죠? 또 우리 IMF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죠. 항상 위기에 나오면 최소한 미니멈 2 years 2년 동안 이상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그게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결국은 처음에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중에 실적 장세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빅픽처의 그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뭐로 중심에서 움직일까요? 지금 요새 팡이고 뭐고 올라가다 내려가지만 주목해서 보려면 미국의 1조 달러 클럽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갔는지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할 때는 바로 1조 달러에 포함되는 종목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시가총액 상위권대 종목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예전엔 없었는데 예전엔 아니었는데 지금 시가상이 바로 넘버 10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군단들은 바로 지금 시장을 대표하는 향후 이 시장에서 주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4차 산업, 제약바이오. 마침 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마침 많이 올라가는데 뭐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는 이유들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종목을 돌격 앞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돈이 풀린 상태에서 더군다나 그게 될 가수 없죠. 다만 폴리티컬 사이클. 항상 위기가 어디서 터지냐면 사실 지금 이거는 순간적으로 내려갔던 어떤 일시적인 구조적인 그런 하락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이버시즈에서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진짜 위험한 위기는 바로 지금 돈을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죠. 제로금리 이후에. 그러면 이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2023년도, 24년도를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처음에 이 앞에 2004년부터 올렸죠. 2006년까지 금리 올리거든요. 고금리가 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니까 빵 하고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올린 다음에 일정한 부분만 올리면서 금리가 고금리를 때렸을 때 그때 바로 버블은 진짜 터지는 겁니다. 그때가 진짜 우리한테 숨겨진 핵폭탄 같은 위험은 바로 거기에 있지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얘가 매수의 올킬 구간으로 움직이다가 쭉 얘가 매수 올킬 구간을 쭉쭉쭉 움직이다가 얘가 지금 1대1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미국 주가가 내려간 다음에 장대 먹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장대 먹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얘는 그래서 당분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밑에는 이공각근이 정보열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가면 밑에서는 자동적으로 저점 매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대신 위에 올라가면 얘는 매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2200선대 갔을 때 여기를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마디종이다. 심리전 저항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올라가면 일단 줄여줘야 됩니다. 단기간적으로는 최소한 줄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뭐가 나오길 기다리느냐?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즉 얘가 한번 올라가다가 미국 주가가 장대 음봉을 맞았다는 그 얘기는 일단 어떤 천재의 펀더멘탈 없이 올라가는 건 여기까지 일단 한 번 정도 마디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참가자들은 여기서 한번 마디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로 갈 때는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중요한 지수가 뭐냐면 빅스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우리가 3월 19일 날 바닥 쳤거든요. 3월 19일 날 빅스는 꼭 지쳤습니다. 장대 음봉을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주가가 폭락을 주는 그날 빅스는 장대 양봉을 줘버렸습니다. 이 빅스가 빨리 어디 밑으로 내려가는 걸 점검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보고 매매해야 되잖아요. 그죠? 딱 보는 건 뭐냐. 빅스 지수가 빨리 20에서 안으로 내려가주면 이 장은 다시 날아가는 장이 됩니다. 그러나 빅스가 계속 조정을 받아도 20선 위에 있으면 역비례 관계에 있으니까요. 얘가 20선이 있으면 얘는 계속 데코베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이 될까요? 종목 중심의 선별화 장세가 다음과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어떨까요?